조선시대 내시들은 중국과 거세 형태가 달랐습니다. 오늘은 내시 이야기입니다. 내시는 거세당에서 남자도 여자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 우리가 사극을 보며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이 상식, 과연 전부 사실일까요? 조선시대 궁궐 깊숙한 곳, 왕과 왕비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던 남자들. 그들은 궁궐의 심장부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유일한 남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특권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죠.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속 직업 소개가 아닙니다. 연산군 10년 왕이 직접 명령을 내렸습니다. 환관들의 음신, 즉 고안이 있는지 없는지 전부 확인하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내시 서득관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누에를 기르는 잠실의 감독관이었죠. 그런데 이 내시가 누에를 관리하는 여인, 잠모와 정을 통했습니다. 거세당한 내시가 어떻게 여자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 조선 내시 제도의 가장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아래 사라진 것, 그리고 남은 것. 조선의 내시가 되려면 생식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제거했을까요? 오랫동안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중국처럼 음경과 고안을 모두 제거했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들은 고안만 제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명확한 증거들이 밝혀졌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10년 5월 3일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즘 풍속에 거짓이 많다. 고자도 진짜가 아닐 수 있다. 승지강징은 의원 김응수, 고세보와 함께 협양문 밖에서 환관들의 음신, 즉 고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 여기서 핵심은 음신입니다. 이는 고안을 뜻하는 말입니다. 조선시대 내시 검사는 고안의 유무만 확인했다는 뜻입니다. 음경은 검사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원로 향토사학자 김동복 씨의 증언입니다. 그는 고종 34년 그러니까 1897년 대한제국이 성립되기 직전까지 여의도 부근 용추라는 연못 옆에 내시를 만드는 운막 시술소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시술했을까요? 음경은 남겨놓고 고안만 제거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조선과 중국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중국 환관의 거세 모양과 특징. 중국은 달랐습니다. 명청대 중국의 환관 제도를 살펴보면 그들은 완전 제거 방식을 택했습니다. 당나라 때 편찬된 구당서 알록산전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녹산이 칼을 들고 그 새를 다 제거했다. 여기서 새는 남성 생식기 전체를 의미합니다. 명청대의 매뉴얼을 보면 더욱 명확합니다. 두 가지를 다 제거하는데 너무 얕으면 나중에 쇠차, 즉 다시 한 번 더 깎아내야 하고 너무 깊으면 움푹 들어가 소변이 부채꼴로 퍼져 평생 불편을 겪습니다. 절제 후에는 대맥대나 밀랍침을 요도에 삽입합니다. 3일간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하게 합니다. 3일 후 침을 빼내면 소변이 분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이것이 성공의 신호입니다. 실패하면 죽음입니다. 중국의 환관들은 잘라낸 부위를 보또는 고승이라 부르며 귀하게 보관했습니다. 작은 항아리에 담아 석회로 수분을 제거하고 참기름을 먹인 후 붉은 헝겊에 싸서 집안 대들보에 매달았습니다. 높이 올린다는 뜻으로 출세를 기원하는 의미였죠. 죽을 때는 이것을 다시 꿰매어 온전한 몸으로 조상을 만나려 했습니다. 청나라 말기까지도 이 시술의 사망률은 20에서 30%에 달했습니다. 명나라 때는 한 내시가 소수민족 아이들 1565명을 거세했는데 그중 329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20%가 넘는 사망률이었습니다. 조선의 선택 왜 고안만 제거했을까? 그렇다면 조선은 왜 다른 방식을 택했을까요? 첫째, 생존율 때문입니다. 음경까지 제거하면 출혈이 심하고 요도 손상 위험이 큽니다. 고안만 제거하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둘째, 목적의 차이입니다. 거세의 목적은 왕실 혈통의 혼란 방지였습니다. 즉, 임신만 불가능하게 만들면 됩니다. 고안을 제거하면 정자 생산이 중단되니 임신은 불가능합니다. 굳이 음경까지 제거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셋째, 유교 사상의 영향입니다. 신체 발부 수지부모 몸과 머리카락,
피부는 모두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비록 내시가 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세하지만 최소한으로 하려는 의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세 방법은 주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외과적 절제입니다. 예리한 칼로 음낭을 절개하고 고환을 제거합니다. 마취는 없었습니다. 술을 진탕 먹이거나 특수한 약물을 사용해 의식을 흐리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명주실 묶기 방법입니다. 성인이 아닌 지원자의 고환 뿌리를 명주실로 꽁꽁 묶습니다. 혈액 공급이 차단되면 서서히 괴사되어 떨어져 나갑니다. 고통은 덜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감염 위험이 있었습니다. 회복 기간은 대략 100일. 이 기간 동안 많은 이들이 감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남은 것들, 발기, 쾌락, 그리고 사랑. 자, 이제 가장 민감하지만 역사적으로 중요한 질문을 다뤄야 합니다. 고환만 제거된 조선의 내시들, 그들에게 성적 기능이 남아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제한적이지만 가능했습니다. 고환은 남성 호르몬의 약 90%를 생산하는 기관입니다. 고환이 제거되면 테스토스테론 생산이 거의 중단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기입니다. 어릴 때 거세된 경우 사춘기 이전에 거세되면 2차 성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음경은 어릴 때 크기 그대로 성장을 멈춥니다. 목소리는 변성기를 거치지 않아 높고 가늘며 수염이 나지 않고 키가 비정상적으로 크고 손발이 깁니다. 이런 경우 발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성인이 된 후 거세된 경우 완전히 다릅니다. 이미 사춘기를 거쳐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충분히 받았고 음경도 정상적으로 발달했습니다. 고환이 제거되어도 이미 형성된 신경계와 혈관계는 남아 있습니다. 부신에서 소량이 남아 남성 호르몬이 계속 분비됩니다. 따라서 약하지만 발기가 가능했습니다. 실제 기록을 볼까요? 앞서 언급한 서득관 사건입니다. 내시 서득관은 잠실 감독관이었는데 잡모와 눈이 맞았습니다. 이를 안 잡모의 남편이 사원부에 고소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만약 내시에게 성적 기능이 전혀 없었다면 이런 관계 자체가 성립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증언도 있습니다. 조선 후기 어느 내시의 아내가 이웃집에 놀러와서 한 말입니다. 분출은 안 되니 남편이 절정에 이르면 괴로워하며 제 목덜미와 어깨를 사정없이 깨물었습니다. 이 증언은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 성관계가 가능했다. 둘째, 절정감도 느꼈다. 다만 사정은 불가능했다. 현대의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남성의 절정과 사정은 별개의 현상입니다. 절정은 뇌의 쾌락 중추가 활성화되면서 느끼는 감각이고 사정은 생식기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현상입니다. 고환이 없어도 남아있는 신경 말단과 전립선 자극을 통해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궁궐안에 금지된 사랑, 대식. 내시와 궁녀가 부부처럼 지내는 것을 대식이라 불렀습니다. 마주보고 밥을 먹는다는 뜻이죠. 표면적으로는 순수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육체적 관계를 포함한 사실혼이었습니다. 왜 대식 관계를 맺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외로움이었습니다. 내시와 궁녀 모두 평생 궁궐 안에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정상적인 혼인도 가정도 꿈꿀 수 없었죠.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싶은 욕구는 거세나 궁궐의 담장으로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 이유도 있었습니다. 권력 있는 내시와 대식 관계를 맺으면 궁녀는 보호를 받고 더 좋은 처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젊고 아름다운 궁녀와의 관계는 내시에게 일종의 지위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실학자 이덕무의 청장관전서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시와 궁녀가 서로 정을 통하면 마치 부부와 같이 지낸다. 밤에 몰래 만나 함께 자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질투하고 다투기도 한다. 실제로 대식 부부는 나름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마님, 날이라고 부르며 동료 내시와 궁녀들을 불러 작은 혼례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지만요. 하지만 이 관계는 언제나 위험했습니다. 발각되면 내시는 곤장 백대와 함께 궁에서 쫓겨났고 궁녀는 더 가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특히 임금의 후궁이나 상공급 궁녀가 내시와 관계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두 사람 모두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정조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내시와 상궁이 10년 넘게 대식 관계를 유지했는데 결국 다른 궁녀의 고발로 발각되었습니다. 내시는 곤장을 맞고 유배되었고 상궁은 사약을 받았습니다. 그 내시는 유배지에서 상궁을 그리워하며 시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대와 나 비록 온전치 못한 몸이었으나 서로를 향한 마음만은 온전했노라. 내시의 특권 권력의 정점. 이렇게 가혹한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내시가 되려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권력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신분 상승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양반이 아닌 이상 아무리 뛰어나도 고위직에 오를 수 없었죠. 하지만 내시는 달랐습니다. 출신이 천하더라도 심지어 노비 출신이라도 내시가 되면 궁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최고의 내시는 종이품 상선이었습니다. 종이품이면 판서급입니다. 이들의 권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왕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기 때문에 왕의 사생활을 모두 알았고 왕의 일정을 관리했으며 왕에게 어떤 정보가 전달되고 어떤 정보가 차단되는지를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내시 중에는 공신이 된 자가 수없이 많습니다. 태조 이성계를 도와 공신이 된 김사행, 세조의 왕위 찬탈을 도와 정난공신 2등에 오른 하음군 전균, 남이 장군 옥사 때 공을 세운 흥양군 신운, 중종 반정 때는 6명의 내시가 공신에 책록되었고 임진왜란 때 선조를 호종한 내시는 무려 24명이나 공신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내시들은 상당한 혜택을 누렸습니다. 기본 녹봉 외에도 왕실에서 내리는 하사품이 많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쌀, 옷감, 고기 등이 지급되었고 고위 내시는 토지를 하사받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내시들은 궁중 장사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궁궐 안팎을 드나들 수 있는 특권을 이용해 궁 밖의 상인들에게 궁중 물품을 유출하거나 반대로 궁 안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면서 중간 마진을 챙겼습니다. 일부 내시들은 양자를 들여 가문을 잇기도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었지만 권력 있는 내시들은 조카나 친척의 아들을 양자로 입양하고 자신의 재산을 물려주었습니다. 비극의 그림자 차별과 멸시,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 하지만 아무리 권력과 부를 누려도 내시들은 결코 온전한 남자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양반 사대부들은 내시를 근본적으로 멸시했습니다. 내시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문무백관은 그들을 동등한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을 보면 내시를 지칭할 때 환자, 방자, 한치 같은 비하적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실학자 이긍익은 연려실 기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영남의 어느 양반가에 선천적 고자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다. 내시 가문에서 그 아이를 양자로 들이자 양반 가문에서는 즉시 인연을 끊고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 더 가혹한 것은 정체성의 혼란이었습니다. 내시들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외모는 점점 여성화되었습니다. 목소리는 높아지고 피부는 부드러워지고 가슴이 약간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여성으로 살 수도 없었습니다. 남성 공동체에서는 불완전한 남자로 배척당했고 여성 공동체에서는 불완전한 여자로 여겨졌습니다.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였던 거죠. 심리적 고통도 컸습니다. 조선시대 야사집 어의야담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내시가 대식하던 궁녀와 헤어진 후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술로 나를 지새웠습니다. 그는 친한 동료 내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받을 수도 없는 몸이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오. 실제로 내시들의 자살률이 상당히 높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거세 수술 직후 그리고 은퇴하여 궁을 떠날 때 자살이 많았습니다. 내시촌 그들만의 세계. 은퇴한 내시들은 주로 한양 성밖의 특정 지역에 모여 살았습니다. 이른바 내시촌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현재 서울 종로구 효자동, 봉익동, 은평구 신사동과 응암동 일대였습니다. 효자동은 원래 화자동이라 불렸습니다. 내시의 별칭이 화자였기 때문입니다. 음이 변해 효자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내시들은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모은 돈으로 작은 집을 사고
조촐한 밭을 가꾸며 여생을 보냈습니다. 함께 궁에서 일했던 동료들과 모여 옛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함께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일부 내시들이 은퇴 후에도 궁녀 출신 여성과 부부처럼 살았다는 점입니다. 궁에서 대식 관계였던 두 사람이 함께 은퇴하여 한 집에 사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법적 혼인은 아니었지만 주변에서는 이들을 부부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내시촌에는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동료 내시가 죽으면 다른 내시들이 돈을 모아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이른바 개 문화가 발달한 것이죠. 1805년에 편찬된 양세계보라는 내시 족보가 있는데 여기에는 내시 777명의 이름, 본관, 생몰년, 배우자 정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시 불완전한 몸, 온전한 마음. 조선의 내시들은 자신의 육체 일부를 대가로 권력과 부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평범한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고 온전히 사랑받는 것. 자식을 낳고 가정을 꾸리는 것. 지극히 당연한 그 행복이 그들에게는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시들은 살았습니다. 사랑했고 울었고 웃었고 권력을 누리고 절망하고 다시 희망을 품었습니다. 고안을 잃었지만 음경은 남았고 사정은 못했지만 절정은 느꼈으며 자식은 낳지 못했지만 양자를 들여 대를 이었습니다. 중국의 환관들이 음경과 고안을 모두 잃고 완전히 거세된 것과 달리 조선의 내시들은 적어도 육체의 일부는 보존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큰 고통이었을까요? 가능성이 있었기에 더 절박했고 남아있었기에 더 괴로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대와 나 비록 온전치 못한 몸이었으나 서로를 향한 마음만은 온전했노라. 유배지에서 죽은 연인을 그리며 한내시가 남긴 이 식구는 불완전한 몸으로도 완전한 사랑을 꿈꿨던 그들의 삶을 압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체적 차이나 성 정체성의 다양성을 이전보다 훨씬 더 포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고 온전함과 불완전함을 구분하려는 시선이 존재합니다. 조선시대 내시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무엇인지, 육체의 불완전함이 과연 영혼의 불완전함을 의미하는지를 묻는 일입니다. 궁궐 담장 안에서 그들은 불완전한 몸으로 온전한 삶을 꿈꾸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꿈꾸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인간이었다는 증거입니다.